요즘 하루, 특히 오늘 하루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하셨습니까? 혹시 손을 뻗지는 않으셨나요? 귀도보다 빠르고 생각보다 먼저 휴대폰 화면이 켜지죠. 뉴스의 알림이라든가 누군가의 분노, 또 누군가의 성공, 누군가의 완벽한 얼굴이나 어떤 여행담. 그 순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나 보구나. 나는 뒤처졌나 보네. 뭔가 나 더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얼마나 갖고 있나? 그런데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정말 그 세상 자체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편집된, 선별된 장면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우리 일상 가운데서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죠. 모의 실험이라고도 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기도 하고 사회학자였던 장 보드리아라고 하는 말은 시뮬라시옹이라고 하는 말로 불렀대요. 시뮬라시옹, 시뮬레이션. 그다음에 모의 실험. 가짜가 진짜를 대체하는 상태. 현실보다 더 현실처럼 느껴지는 조작된 세계를 그렇게 얘기했던 그 철학자.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믿긴 하지만 사실은 선택되도록 설계된 것만 보고 느끼도록 유도된 감정만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감정은 어디서 왔을까요? 잠시 멈춰보고 싶어요. 우리 스스로 요즘 자주 느끼는 불안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 이 분노는 정말 우리 각자의 생각일까? 우리 각자가 비교하고 있고 열등감을 느끼고 이것이 언제부턴가 내 신앙의 일부로도 들어와 있는 이러한 것들, 과연 이 감정은 어디서 왔을까요 도대체? 뇌과학, 신경과학은 말하기도 하죠.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우리의 도파민 회로를 이 알고리즘은 정확히 꿰뚫고 있다고 말하죠.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는 한데 과연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거냐면 어떤 일을 순서대로 하는 방법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이미 이 알고리즘을 계속 어떻게 해요? 쓰고 있어요. 무엇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하고 마지막에는 뭘 할지를 정해둔 약속 같은 것이 바로 알고리즘이죠. 일상 가운데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 라면을 끓인다고 생각을 하고 되면 그 라면 뒤에 있는 레시피가 적혀 있어요. 2컵 반 정도, 550ml 정도 물을 끓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수프를 동시에 넣고 끓이죠. 끓기 시작하게 되면 면을 넣고 한 4분 정도 기다렸다가 불을 끄고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그 레시피에 따라서 라면을 먹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알고리즘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에 또한 직장에 다닐 때에 과연 집에서 출발해서 버스를 탈지 지하철을 탈지 아니면 자동차를 이용할지 걸어서 갈지를 정하고 그 순서를 정하는 것도 하나의 알고리즘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대목에서 왜 좋은 알고리즘이 중요할까?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같은 일을 하더라도 더 빠르고 덜 힘들게 빠르긴 한데 덜 힘들게 가성비 좋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잘하는 것이 컴퓨터라고 알려져 있어요. 사람은 눈치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컴퓨터는 반드시 어떤 정해진 순서를 따라야 한다고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컴퓨터에게 시키는 모든 일들, 게임의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검색을 한다거나 아니면 추천 영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거나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알고리즘으로 적혀져 있는 그 아주 자세한 순서대로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SNS를 합니다.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알고리즘의 폐해는 점점 더 많아진다고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도 알게 되죠. 사람을 오래 붙잡기 위해서 설계된 기술, 그 알고리즘. 우리가 어떤 상품을 주문하려고 할 때 특정 회사 상품이 제일 먼저 나오도록 조작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요. 또한 우리 개인의 어떤 건강 정신과 사회의 어떤 민족 토론을 망가뜨린다고도 알려져 있어요. 물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중독되고 또한 우울한 부분들도 있고 비교 심리가 작동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차원에 대해서는 여론을 조작하고 어떤 극단화가 핵심 문제로 지적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리즘에 대한 폐해를 언론을 통해서
통해서 알고 있지요.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도파민 회로를 활용하는 방식은 아주 정교하고 체계적이래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초기 자극의 작동 원리로 어떤 자극적인 분노가 오거나 과정된 공포가 콘텐츠를 접하러 되면 우리의 뇌는 어떻게 돼요? 즉각적으로 경계 반응을 일으킨대요. 신경물질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하는 부분이죠. 이는 보상이 아니라 예측과 주의 집중을 위한 신호라고도 알려져 있죠. 뇌는 판단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과연 이게 중요한 정보일 텐데 생존과 관련이 될 거야 라고 판단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인류가 진화를 해오면서 어떤 외부적인 위험의 어떤 정보로부터 최우선적으로 처리되는 대상이 우리의 몸 안에, 핵산 안에, DNA 안에, 유전자 안에 들어있다고 그렇게 과학자들은, 뇌과학자들은, 신경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죠. 또한 알고리즘의 학습과 강화 과정을 얘기해 본다면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콘텐츠를 클릭을 해요. 조금이라도 더 오래 그 콘텐츠에 머물게 되면 알고리즘은 이렇게 기록한대요. 아, 이 사용자는 이런 종류의 감정적인 자극에 반응하는구나. 멋있는 핸드백이나 어떤 구두나 아니면 안경이나 시계나 아니면 원피스 아니면 여러 가지 아우터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머물게 되면 아, 이 사람은 이런 감정적 자극에 반응한다고 하는 것을 기록해 둔다고 하죠. 우리도 경험했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알림이 오지요. 조금 전에 여러분이 이 사용자께서는 이런 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구두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안경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핸드백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알림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유사한 콘텐츠를 제공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덜 자극적이었던 것이 점점점 어떻게 해요? 수위를 높여요. 극단적으로 나아가죠. 왜냐하면 알고리즘은 우리 각자의 참여도를 최대화하려고 하니까요. 왜 최대화하죠? 물건을 팔려고. 소비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알고리즘이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끌려가는 형편은 아닌가 되돌아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 극단화의 경로로 흘러가게 돼요. 이 과정을 우리는 이상한 용어, 새로운 영어를 또 보게 되죠. 필터 버블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인데 필터라고 하는 것은 걸러내는 건데 버블은 거품이죠. 걸러내는데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상황을 필터 버블이라고 표현을 한대요.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것들 우선 추천하기 때문에 비슷한 생각과 정보만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필터 버블을 만든다고 알려져 있죠. 그 안에 누가 갇혀요? 사람들이 갇혔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어느새 시답으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반대 의견을 만날 기회가 줄어드는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죠. 우리 각자의 생각만 강화하는 에코챔버, 우리가 목욕탕에 가게 되면 어떻게 소리를 지르면 울리죠. 그 울린 소리가 다시금 자신 안에 들어오는 것,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울리는 그런 에코챔버, 그 방 안에 갇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 사회학자들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죠.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도 떨어지고 공감 능력도 약화된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분노를 자극하는 콘텐츠를 보게 되면 더 많은 분노 콘텐츠가 다가온대요. 공포는 더 큰 공포로 이어진다고 얘기하죠. 우리 뇌 안에 있는 편도체가 계속해서 활성화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편도체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 다가왔을 때에 계속해서 가동되는 그러한 부분이죠. 합리적 사고를 담당하고 있는 이 앞에 있는 전두엽 피질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억제된대요. 위협은 계속해서 활성화가 되고 이걸 안정화시키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억제되는 이러한 상황.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감정적으로 반응한다고 알려져 있죠. 덜 비판적 사고를 하게 되죠.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자기가 원하는 것만, 그러한 사람들과 그러한 생각들과 여러 가지 콘텐츠 그 안에 갇혀버린다고 하는 것이 요즘 최근에 벌어지는 일들이죠. 이러한 구조가 정치적인 부분, 이념적인 영역까지 들어오게 되면 대단히 위험함을 우리는 미국의 대선과 우리나라 선거 사례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추천 알고리즘과 맞춤형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 진영의 확증 편향과 혐오를 부추기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양극단의 상황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죠. 지난
2024년 12월 3일 이후에 더욱더 이 부분들이 증폭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때요? 공마당에서, 공론장에서, 아고라에서 토론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공격과 배제의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목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 자체가 왜곡될 위험이 커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2025년도 12월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 알고리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최종적인 목적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지요. 참여들을 극대화한대요. 우리가 여러분이 플랫폼에 어떤 더 오래 더 자주 머물게 만들게 된다고 하는 거죠. 더욱더 기존의 믿음을 더욱더 확인해주는 그 콘텐츠만 계속해서 보낸대요. 좋아하는 것만, 원하는 것만, 바라는 것만, 누군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뿌리는 알고리즘의 그 확정 편향 강화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회 현상 중에 하나죠. 근데 이것이 극단화되고 있는 부분이죠. 온건한 입장에서부터 점점 더 극단적인 입장으로 이동해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정신 차려 깨어 있어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있어야 되는 그러한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근데 이것이 중독이 되는 거죠. 끊임없이 다음 콘텐츠를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돼요. 미끼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부분이 알고리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그러한 최종 목적지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는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스템에서 벗어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스스로 이 얘기를 듣고도 나는 안 걸려. 나는 나름대로 확증 편향이 아니라 좌우를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을 갖고 있어. 나는 예외야.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떤 알고리즘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하는 그러한 점검의 시대,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그러한 시대를 만나고 있죠.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자극적 콘텐츠를 접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잠시 멈추는 일이겠죠. 호흡을 가다듬는 일입니다. 그리고 과연 이러한 출처가 어디 있는지 다양한 출처에서 정보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하나가 아니라 이쪽 저쪽 여러 가지 부분을 동시에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도 필요하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알고리즘의 어떤 패턴을 깨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실행해 되는 그러한 경각심을 갖고 나아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또한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어때요? 청소년들은 아직도 뇌가 물렁물렁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라고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 10일 현지 시간 16살 미만의 그 청소년들에게는 틱톡이라든가 X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 또한 유튜브, 스냅챗, 스레드 같은 주요 SNS 사용이 금지됐다고 우리는 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당 나이의 아동들과 청소년들이 새롭게 SNS 계정을 만들 수 없도록 기존에 사용하던 계정은 비활성화시켰대요. 전 세계 최초로 시행된 이번 금지 조치가 전 세계의 다른 국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 높은 그러한 뉴스로 자리매김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되죠. 그렇다면 왜 16살 미만의 청소년 SNS 사용을 금지를 했을까요? 호주 정부가 올해 초 어떤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보니까 10살에서 15살 호주 어린이의 96%가 SNS를 이용을 하고 있대요. 이들 중 10명 중 7명, 약 70%가 여성 혐오적이거나 폭력적인 콘텐츠 또한 음식을 먹는 데 어떤 장애, 자살 등을 그거를 조장하는 유해 콘텐츠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아울러 7명 중 1명 정도는 성인 혹은 자신보다 더 나이가 많은 청소년으로부터 그루밍을 당했다는 그러한 응답도 했다고 그렇게 우리는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죠. 더군다나 사이버 그러한 괴롭힘, 피해를 보았다고 하는 응답자도 전체의 절반이 넘었다고 하는 기사를 우리는 또한 보게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보를 알고도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누군가가 퍼놓은 어떤 함정의 그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는 않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감옥이라고 하는 실물적 쇼그랑 어떤 철창을 넘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감옥은 프레임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쇠창살이죠. 자유를 억압하죠. 근데 오늘날의 감옥은 프레임이다. 어떤 프레임이냐면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자라고 하는 프레임, 남들보다 지쳐 있으면 가치 없다라고 하는 프레임, 나의 의견과는 다르다고 하게 되면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적이라고 몰아붙이는 그러한 프레임. 이 프레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기도도 경쟁이 될 수가 있어요. 신앙도 자기 증명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리죠.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현실을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처럼 보이게 편집된 세계를 소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도전의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정면으로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지요.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한 진리는 단순한 팩트, 정보가 아니에요. 헬라어 알레테이라고 하는 말, 이 진리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이거죠. 감추어진 것이 벗겨지는 거예요. 더 이상 가려지지 않는 상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라고 하는 말, 알레테이라고 하는 말로 당시에 요한복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떤 거예요? 안전한 고백을 해도 문제가 없는 그러한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우리 각자의 연약한 부분을 풀어내도 이 공동체 안에서 괜찮다고, 대동소이하다고, 그렇게 말로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넘어가는,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가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다시금 기쁨으로 가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안에서는 우리 각자가 좀 허약해져도 조금 괜찮은, 의지가 되는 든든한, 아름다운, 선하고 그런 진실한 그러한 모임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임, 우리 교회가 아닐까요? 이런 교회를 과연 우리가 올해에 만들어 왔는지 생각해 보게도 됩니다. 그래서 진리는 새로운 정보를 추구하는 것보다 거짓으로 덮여있던 것들을 벗겨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더 많은 것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것 중에 거짓인 것을 직면하라.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디스커버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죠. 커버를 벗겨내는 일, 진짜를 만나야 한다고 하는 말이죠. 제가 간혹 진리 얘기를 할 때면 하는 그런 예화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됐을 텐데 저학년 때에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게 되면 간혹 어머니가 출타하거나 외출을 하거나 일하시는 경우에 학교 갔다 오게 되면 어머니가 계시지 않으면 어때요? 마음이 허전한데 부엌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밥상이 놓여 있어요. 보자기가 놓여 있죠. 보자기를 벗기면 삐뚤빠뚤로 디스커버 보자기를 벗겨내면 작은 종이가 보여요. 어머니가 쓴 글씨가 보여요. 아들, 엄마 나갔다가 와야 하는데 국은 꼭 데워 먹어라. 어머니의 정성과 사랑이 엿보이죠. 어머니는 계시진 않지만 어머니의 진심이 느껴져요.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지죠.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알미라고 하는 지식보다도 뭔가 사랑하는 마음임을 알게 되지요. 진실한 마음, 진짜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가 아닐까요? 자, 오늘 이 얘기를 한번 전환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는 추가가 아니라 삭제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새해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더 필요한 것 저에게 더 주세요. 더 잘되게 해주세요. 더 안전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자유로가 하는 것은 다운로드가 아니죠. 언인스톨, 설치했던 부분을 삭제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은 아닐까요? 불필요하게 설치했던 것 없애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로 자유는 아닐까요? 나를 끌고 다니던 비교의 프레임, 성공해야만 사랑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거짓 프레임, 분노와 혐오가 정의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뉴스에 반복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못된 엄한 그 알고리즘의 감옥을 폭로하러 오신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진짜라고 믿게 만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정말 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오늘 이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영적 해독을 시작하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실천의 무대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올해 남은 시간 약 보름 정도가 남았습니다. 우리를 지배해온 거짓 프레임이 있다면 이름을 지어보는 거죠. 성공이라고 하는 프레임, 비교라고 하는 프레임, 혐오라고 하는 프레임, 두려움이라고 하는 프레임.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할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2026년도 새해에는 뉴스보다도 먼저, 타인의 시선보다도 먼저 말씀의 권위에 우리 각자의 뇌에 주파수를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해독 아닐까요? 정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위로 재설정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 기준을 뭐로 할 것인지 다시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권위, 그 영생의 말씀의 권위의 권능 아래서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단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죠. 과연 나는 계속 편집된 세계를 현실이라고 믿으며 살 것인가? 아니면 진리가 벗겨내는 진실로 드러나는 불편한 자유를 선택할 것인가? 자유는 언제나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일상 가운데서 우리는 압니다. 때론 불편한 가운데서 진짜임을 믿고 행진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시 한번 영생의 말씀, 그 십자가의 도를 다시 한번 우리의 진리의 기준으로 향하고 멍한 것들, 진짜가 아닌 것들을 삭제하고 새롭게 주의 말씀, 거기에 주파수를 맞추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주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의 원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런 올곧은 진리의 말씀으로 주파수를 맞추며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대림절 세 번째 주간 성탄절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 하늘을 향하여 새롭게 이 세상에 사랑을 펼치기 위해서 오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건강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